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여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유럽에선 한국산 코로나 치료제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학 당국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오늘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분양 원가를 공개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현 정부가 집값 상승에 대역죄를 졌다며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북한이 그제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의 자위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건 도발이라면서 미국 본토 제압까지 거론하며 도발 수위를 올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얀마 군의 날인 오늘 군부 규탄 시위에 참여한 시민 수십 명이 폭력 진압에 희생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하루 희생자가 90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얀마가 시민들의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오늘 505명이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후에 36일 만에 다시 500명대가 됐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3주간의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 이렇게 1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쉽게 말해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더 따뜻해지는 날씨, 또 다음 달 예정된 재보선과 대규모 종교 행사 등이 방역에는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합숙시설에서는 42명이 확진된 데다 다음 달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행 규모 앞으로 더 커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확진 현황 염기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증평의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제 하루에만 모두 2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증평구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 수준인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교회에서도 현재까지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 용인시 교회와 직장에서도 지금까지 14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부활절을 앞두고 대면 예배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 종교 모임 전후의 소모임과 식사를 통한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 가셔서는 안 됩니다. 백신 누적 접종자는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다음 달 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하루 새 149건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40건은 근육통과 두통 등 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증세였습니다. 사망 사례는 4건인데 모두 요양병원 입원 환자로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염 시 치명률이 높다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신속히 접종에 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은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접종하는 것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이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전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중 60% 이상이 무증상이거나 경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한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셀트리온 치료제를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사용해도 좋다는 자문 결과를 발표했는데 북유럽 4개 국가가 이미 초기 물량 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5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건부 사용 허가를 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입니다. 국산으로는 처음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된 항체 치료제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필요할 경우 한국산 치료제를 사용해도 좋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의약품을 회원국이 써야 할 경우 EMA 전문가들이 과학적 의견을 미리 내주는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레키로나주에 대한 두 종류 심사가 동시에 시작됐는데 승인 전 사용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4월로 예상되는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한국산 치료제의 유럽 내 공급도 임박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등 4개 나라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초기 물량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전면 봉쇄를 확대한 프랑스. 그러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서 파리와 수도권의 중환자실 포화도가 12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에 진입했지만 심각한 백신 수급난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한국산 치료제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맞은 첫 주말이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최근 LH 이슈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 잡기에 주력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어제 저희 9시 뉴스에서는 내곡지구 개발 직전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직접 봤다는 당시 경작인들의 증언을 보도했죠. 오 후보 측은 자신이 아니라 처가 쪽 식구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전통시장을 돌며 바닥 표심 잡기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 SH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해 서울 집값 안정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악화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분양 원가 공개로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가 서울시 부동산 값 치솟는 것을 안정화시키고 투명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비강남권 5개 구를 오가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는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불러왔고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소에도 실패했다며 정권 심판론을 펼쳤습니다. 빈부격차 해소한다고 했는데 빈부격차도 해소 못하고 주택 가격 오르는 건 정말 그거는요. 천추에 남을 큰 대역 죄라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경작인들의 증언이 나왔다면서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 후보 측은 측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측량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측량 현장에서 경작인들이 봤단 사람은 오 후보가 아니라 처가의 양아버지와 처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영선 후보 유세에 참여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오세훈 후보를 거짓말하는 쓰레기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고 오세훈 후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라고 불러 논란이 되자 비유법을 쓰면 망언이라고 하니 직설적으로 얘기하겠다며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은 주택 공급을 위해 고속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 따져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 때마다 해당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는 공약이 난무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지방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이번 선거 공약 어떨까요? 류란 기자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는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똑같이 지하화를 방법으로 내세웁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는 지하 터널을 뚫는 데만 최소한 2년 정도가 걸리고 이미 발표했던 지상철 지하화도 경부선 구간 지하화를 통해서 우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오래전부터 경제성과 타당성 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임시교통로가 없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교통난이 심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공사 기간이나 또 금액 문제도 거론될 수 있어서 박 후보 측은 공기 3, 4년에 공사비 3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 15년 만인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도로의 지하화는 더 많은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집 지을 대지를 확보하겠다는 방법으로 실행을 한다면 더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 검토 보고서입니다. 결론은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입니다. 2014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역시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철을 지하화해 상부를 이용하려는 계획은 실패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험이 해당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돼요.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공약들 그리고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 하지만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H 투기 사태로 신도시 토지 보상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건 LH 직원들인데 왜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냐며 보상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이종익 씨. 평생 산 곳이 신도시 부지에 포함돼 떠나야 할 처지입니다.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지금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고요. 수용이라는 명목 아래 그 삶의 터전까지도 빼앗기게 돼서 진짜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이 씨가 사는 남양주 왕숙지구는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가가 워낙 낮아 보상 금액도 적다는 게 원주민들의 주장입니다. 2평 팔아야 1평 정도밖에 살 수밖에 없고 여기서 보상받은 가격으로는 이 인근에 가서는 도저히 그 농토를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농업 외에는 안 되거든요. 재산권 침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상가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처럼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올해 1월 신도시 토지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땅을 400제곱미터만 소유하고 있어도 수용 절차에 원만히 합의하면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LH 직원들이 이런 혜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행은 보류됐습니다. 협의 양도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 확대를 발표한 국토부의 정책이 후퇴돼서는 안 되며 이렇게 되자 원주민들은 LH의 감정평가까지 신뢰할 수 없다며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을 제외하곤 다른 곳은 보상 절차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로 들어온 투기 세력은 차단화돼 원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구체적인 투기 근절 방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발언을 했죠.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박을 내놨습니다. 이 주권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도발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동시에 미국을 향한 도발 수위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북한의 담화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발사를 현장 지도한 군부 2인자입니다. 미사일 발사는 국방과학정책 목표들을 관철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쏘아올린 이스칸데르 개량형은 실전 배치되지 않은 신형, 시험 발사 등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 과정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담화의 대부분은 대미 메시지였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도발이다. 미국 새 정권이 첫 발을 잘못 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들며 미국 본토 제압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번엔 단거리 미사일 발사였지만 SLBM과 ICBM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별로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하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유화적인 그런 표현과 발언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것을 담화를 통해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국방당국이 전화통화로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을 논의했다면서 양국 공조와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투쟁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미얀마 현지에서 오늘 촬영해서 방금 저희 KBS에 전해졌는데요. 군인들이 숨진 것으로 보이는 시민을 옮기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오늘이 미얀마 군의 날인데 대규모 시위에 나선 시민 수십 명이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90명 넘게 숨져서 군경 진압 최악의 날이란 현지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군경의 유혈 진압에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5.18의 현장이었던 광주의 시민들은 더 각별한 심정으로 연대 메시지를 보냈고 5.18로부터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던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광장 분수대를 빙 둘러선 사람들. 손에는 저마다 장미 한 송이를 들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에게 빨간 꽃을 바치는데 5.18의 아픔이 서린 이곳에서도 추모 행사가 마련된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참여하셨던 5.18 민주화 운동과 미얀마가 굉장히 겹쳐 보여서 그 두 민주화 운동들을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유혈 진압이 계속되면서 어제까지 집계된 공식 사망자만 330여 명.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들고 추모와 연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함께한 미얀마 유학생은 국제사회의 연대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민주화로 이뤄내며 이동이 잊지 않겠습니다. 5.18의 경험도 크게 적용한 것 같던데 정말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추모 행사에선 미얀마 민주항쟁 지도자로 광주 인권상 수상자이기도 한 민코나잉의 편지도 전해졌습니다. မြန်မာနွေဦးတော်လှန်ရေးကဒီထက်ပိုပြီးအပြစ်မဲ့ပြည်သူတွေရဲ့တန်ဖိုးရှိလာတဲ့အသက်ဘဝတွေမဆုံးရှုံးမဲအောင်ပွဲရောက်တင်ပါပြီ။ဒါကိုမိတ်ဆွေတို့သဘောတူတယ်ဆိုတဲ့သင်္ကေတကိုလည်းမိတ်ဆွေတို့ရဲ့ကျွန်ုပ်တို့ထံရေးပို့စာမှာခံစားရပါတယ်။ 이번 추모 집회는 광주를 비롯해 대구와 대전, 인천, 서울 등 전국에서 동시에 열렸고 행사 영상은 미얀마 현지에도 공유됐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로선 환자 스스로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 의료 정보에 접근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환자가 의무기록 발급을 신청했음에도 일부 병원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내 의료 정보를 내가 모르는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치과 진료를 받은 뒤 음식을 씹기 힘들 정도로 턱 관절에 이상이 생긴 A씨. 의료사고를 의심해 의무기록 발급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거부해 의무기록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의무기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병원이 이를 무시한 겁니다. 우리 환자에 있잖아요. 모든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검사했는 그 기록들을 좀 다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거절했거든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심지어 의료사고 때 환자의 의무기록을 임의로 바꿔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진료 기록을 설명할 의무도 없어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감정 내용이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감정서 제공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과 그리스 등에서는 해당 병원은 물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로도 의사가 그 진료 기록을 설명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정보인데요. 이걸 의료기관이 너무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소비자가 자기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서울시청과 한강교량 등 서울의 주요 건물과 시설에 대한 소등 행사가 오늘 밤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지구촌 전등 끄기 운동인 2021 어스아워의 일환으로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소등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전등 끄기 운동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됐으며 서울시는 올해로 14번째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문화시간, 오늘은 우리나라 인물 사진의 거장 고 문선호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와 명사들의 얼굴을 수십 년간 사진에 담아왔는데요. 카메라로 그린 그림이라고 평가받는 작가의 사진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김석 기자입니다. 깊은 사색에 잠긴 화가.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걸 화가는 과연 알았을까? 카메라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낸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 그 표정, 그 몸짓까지 더없이 섬세하게 포착한 사진들.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잡아낼 수 없는 결정적 순간들. 카메라로 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답게 회화적 느낌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화가로 시작해 사진가가 된 문선호 작가는 한평생 한국인을 주제로 수많은 예술가와 명사의 얼굴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한 시대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양한 인물들을 지금 30년간 찍고 있는데 제가 촬영한 후에 그것이 그 작가의 이제 뭐 마지막 사진이 된다던가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진만이 가지는 하나의 예술성, 기록성이라고 느낄 땐 참 가슴이 찡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배우들의 눈부셨던 젊은 날. 특유의 따스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작가가 평생에 걸쳐 매달린 인물 사진을 비롯해 작품 200여 점이 전시장에 걸렸습니다. 전시가 끝나면 유족은 2023년쯤 처음 문을 열게 될 시립 서울사진미술관에 고인의 대표작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사진미술관에 기증이 되어서 여러 사람이 대중들이 다 같이 또 볼 수 있으면은 그게 더 좋겠다고 가족들이 뜻을 모았어요. 관계와 소통의 단절이 일상화된 시대. 인간을 향한 관심과 교감의 가치를 일깨우는 사진들이 관람객을 기다립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